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 정보경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면서 시장은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오늘 5만 선을 돌파하면서 뉴욕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분위기만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술주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CNBC 발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주에 IPO 관련 신청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 미칠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욕 증시의 3대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가 0.75%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0.88%, 0.77%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국제유가가 1.14% 오르면서 WTI는 1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미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15대 반대 9로 표결이 통과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슈죠.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시장 좀 탄력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2% 넘게 올랐고요. 8만 1,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의 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기대했던 빅딜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양상에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적인 양자회담은 종료가 됐습니다. 약 2시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빈 만찬과 추가 일정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실무 협상이라든지 추가 발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관세 철폐에 대한 발표도 없었죠. 대형 무역 합의는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빅딜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장이 좀 중요하게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중 충돌이 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AI 규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강화는 없었습니다. 이 경제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시그널을 받아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둘이 싸우지 않고 잘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양국의 핵심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목표로 가져갔던 부분들인데요.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 그리고 미국산 원유와 농산물 구매 확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찾는 것도 핵심적인 목표였고요. AI와 무역 갈등 관리도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철폐라든지 대형 합의는 없었고요. 충돌보다는 실리적인 협상이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시진핑의 메시지도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 가운데 경제 협력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 의지도 강조한 시진핑이었는데요. 또 주목해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잘못 다룬다면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결국 경제는 협력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한 중국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을 했을지 살펴보시죠. 먼저 이란과 호르무즈 변수에도 상당히 주목을 한 시장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을 돕겠다고 말했다라면서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식 발표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시장은 중동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요, 결국 다우가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회복했고요. AI와 반도체 쪽으로도 강세가 있었습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대됐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죠. 결국 오늘 실질적인 빅딜까지는 없었지만 미중 충돌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에는 투심이 살아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던 중요한 재료는 AI 쪽으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시스코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은 AI 관련주가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 급등했고요. 장중에 4% 오르던 브로드컴 5% 넘는 수준으로 올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시스코도 무려 13%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좀 중요했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10곳에 H200 구매를 승인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막판 합류를 했죠. 중국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는 변수도 있는데요. 실제 납품이 아직까지는 0건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주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기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장은 추가 규제 악화가 없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급등이 나온 시스코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장중에 14%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무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예상을 웃돈 매출과 가이던스가 있었고요. AI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4천 명을 감원하면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시스코였는데요. 시장은 감원이라는 부분보다도 이게 AI 투자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부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해석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GPU를 넘어서 네트워크와 인프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즉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스코는 AI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점에서 둘 다 AI 캐펙스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강세가 집중된 가운데 애플, 구글, 아마존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AI 수혜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AI 랠리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투자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관련한 건데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늘었지만 노동시장의 급랭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리의 움직임도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지표는 다소 무난하게 나온 가운데 시장의 진짜 관심은 AI와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도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간밤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을 살펴보자면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낸 기업들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아무래도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는 칩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5%대 상승세 나왔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경우는 뚜렷한 악재는 없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3%대 하락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4%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쉬어갔던 기업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1%대 가깝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반도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요. 보시다시피 기술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꽤나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세, 오라클도 3%, 팔란티어도 2%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갔는데요. 이게 사실 AI 쪽으로 수혜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갔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달 동안 주가가 30%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숨고르기였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요.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약보합권 0.4%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메타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애플도 신고가 부근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코어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도 좋긴 한데 고액의 이 물품들이 잘 팔린다라는 게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일라이릴리가 0.89%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눈에 띈다라는 부분을 뉴욕 증시 대응하실 때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보잉입니다.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뉴욕 증시 헤드라인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뭔가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진짜 빅딜이었던 보잉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중국 측이 이제 보잉의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연이어서 나왔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잉의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5%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외신들의 보도를 조금 종합해서 봤더니 시장에선 이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줄 알았던 게 컨센서스였다라고 대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잉의 항공기를 중국 측이 500대를 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거의 절반도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사실 200대만 해도 보잉의 실적에는 굉장히 좋을 텐데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의 좀 눈이 높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드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10% 넘게 올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6%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포드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포드와 CATL의 관계에 주목하자라는 게 이 투자 의견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CATL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포드가 이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포드가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앞서서 정보경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요, 말 그대로 명확하게 하겠다, 클리어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어떤 것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상품인지 사실 지금까지는 분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분류를 해야지 각각 관련해서 어디서 관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게 코인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여러 투자 은행들이 돈을 싸들고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로빈후드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법안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서도 사실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데요. 아마 AI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저희 정리해 보고 가시죠. 네, 오늘의 투자 의견은 저희가 US뱅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견조한 실적 성장 스토리를 외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 펀더멘털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특히나 미국의 대형주들이 두드러진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 절대 시장 이야기할 수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7 기업들 연이어서 잘 가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펀더멘털 실적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내는 의미까지 한번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미중이 무역뿐 아니라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일 텐데요. 사실상 중국이 중동 문제 해결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회담의 핵심은 단순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니라 중국이 사실상 중동 질서 관리에까지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이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도 상당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긴장을 낮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동 안보를 주도하고 중국은 경제적 수혜를 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요구하는 구도가 된 것입니다. 반면 중국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 안정과 유가 급등 억제에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 만큼 중국은 대만이나 첨단 기술 규제, 관세 문제 등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은 단순히 무역 협상 재개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약점을 활용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한꺼번에 거래하는 복합 협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계속 강조하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중국은 초대형 환영 행사와 함께 보행기 구매 카드까지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겉으로는 봤을 때 화해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는 좀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회담은 화면만 보면 거의 화해 분위기처럼 보일 정도로 양측이 화기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고 군악대, 21발의 예포, 그리고 선언단 환영 행사까지 동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오랜 친구라며 개인적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연출 이면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거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바로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카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대신 중국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자본 유출 압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이나 첨단 기술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유화 제스처를 통해 미국의 압박 수위를 관리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위원회 논의입니다. 양국이 서로의 투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만들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는 단순 무역을 넘어 공급망과 자본 흐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회담은 우호 분위기 연출 자체보다는 양국 모두 지금은 정면 충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면서 긴장을 관리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 이를 잘못 다루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날린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충돌을 막기 위한 위험 관리의 성격인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회담에서 가장 강했던 장면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대만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이 충돌로 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직접 이렇게 표현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진 것입니다. 즉 경제 협력은 가능하지만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말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완전히 강경 일변도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고 시장도 중동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 금리가 오르고 물가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는 과거처럼 관계 개선이나 신냉전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국 모두 전략 경쟁은 계속하지만 동시에 충돌이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갈등을 통제하려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면 친해 적다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더라도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라고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의 방중 일정이 끝날 때까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단순한 관계 개선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동 안정과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고요. 중국은 이를 활용해서 기술과 무역 쪽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을 두고 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나 봤더니 CNBC에서는 이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오늘의 메인 뉴스로 내걸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더 개방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발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 CEO들에게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은 문을 앞으로 더 넓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의 상호 호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일론 머스크, 젠슨 황, 팀 쿡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CEO들이 동행했습니다. 백악관도 양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 경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중국 일부 기업의 엔비디아 H200 칩 판매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러한 기업들에게 어떠한 수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사실 성장주로 좀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업이죠. 라우터 등 이 네트워킹 장비를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즈가 AI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시스코 시스템즈의 척 로빈스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술업계가 네트워킹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코는 AI 인프라와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연간 주문 전망치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AI 중심 사업과 반도체, 광통신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약 4천 명 규모 감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로빈스 CEO는 시장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장 특성상 장기 수주 전망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객 관계와 설계 수주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트워킹 장비 기업들까지 이제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참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암호화폐주가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이 암호화폐 규제인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 덕분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규제 기관별로 명확히 나누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결제, 대출, 수탁 거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을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틀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자금 세탁 방지 조항과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추가 민주당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로 움직일 만한 커다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발 보도였습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보도였는데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애플이 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픈 AI가 애플과 협력해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가 애플 운영체제와 시리 등에 보다 깊게 통합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관련 기능도 사용자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오픈 AI 관계자는 우리는 제품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했지만
애플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오픈 AI의 AI 기기사 확대 움직임 등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 모두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며 오픈 AI는 여전히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픈 AI가 최근 들어서 독자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선을 좀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여기에 두고 약간의 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듯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오픈 AI의 IPO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이 파업 이슈가 굉장히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 많은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길어진다면 피해 액수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자산이며 미래를 끌고 갈 성장 동력인데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중앙노동위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해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는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며 이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주말 동안 계속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뭐니 해도 미중 정상회담이었고요. 빅딜까지는 없었지만 충돌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기대감만으로 투심이 좀 회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또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엔비디아와 시스코의 급등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는 대만과의 문제를 얘기하기 싫어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키포인트는 그 장면이 아닌가요? 옆에서 기자가 중국 기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대만 얘기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아예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씹는 부분이었죠. 너무 웃겼습니다. 네. 시진핑하고 둘이 레드카페에 서 있는데 자, 그런 것이 왜 나왔느냐?
제가 보기엔 최대한 경제에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젠슨 황과 뭐 어벤져스를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2, 3등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시진핑 앞에서 얘기를 했죠. 나는 무조건 그 기업의 최고 1인자만 오라고 해서 지금 30개 기업의 최고 1인자들 다 데려왔으니까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와 기업에 관련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대만 문제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대만 문제는 시진핑의 입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경제와 주가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세라보라스라는 종목이 네.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70% 가까이 급등했고 지금 네. 시장 외에서도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지 계속 얘기 들었지만 엔비디아를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예들이 계속 나타나면 기존의 업체들은 더욱더 그 격차를 벌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은 거죠. 엔비디아가 저런 식으로 어제 도망가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네, 전슨 황, 머스크, 팀 쿡 등 기업 CEO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회담 일정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또 중국 기업들의 H200 구매 허가 소식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월가 시그널은 어떤 게 있었는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엔비디아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자금의 흐름에서 시그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신규 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급등 전에 최대 500만 달러를 매입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래서 반도체 주식이 오르니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엔비디아 신규 포지션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늘렸다. 지금 그 주식 보유 공개 자료 278T라는 요 그 제도 하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자, 트럼프가 다른 주식도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지고 있고요. 비중만 축소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중 축소를 했는데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늘렸다. 이것 때문에 젠슨 황 회장을 마지막에 합류를 시킨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는데 일단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놉시스 다 샀네요. 그리고 인텔의 보유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사면서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기사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어떤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의 바람대로 주가가 급등을 해줬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니까 반도체 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번 급등 나왔고 시놉시스도 밑에서 한번 급등 나왔고 브로드컴은 파인9 중에 오라클과는 다르게 브로드컴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은 없죠. 정말 이거 어떻게 대단한 해안인가요, 이거? 아니면 트럼프가 움직인 걸까요?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라클 회장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희한하게 오라클은 없네요. 오라클의 주가는 급락했고 정말 그렇네요. 트럼프의 네. 주식 투자 능력은 대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의 자금 흐름이 빅테크보다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젠슨 황 CEO가 방중 명단에 막판 합류를 하면서 이 중국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히나 좀 AI 반도체 규제, 중국 시장 접근 문제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기도 했죠. 오늘 엔비디아 종목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세라브레스라는 뭐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신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어제도 이야기 나눠봤죠. 터줏대감인 엔비디아의 어떤 콧대를 당장 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엔비디아를 더 자극시킬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가 수익 비율이 45.6배인데 반도체 산업 평균이 63.4배이기 때문에
PER로 따지면 엔비디아는 지금 업종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자,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2.34에 1년 동안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65%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가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고요. 미래 성장 부분에서는 원을 아예 바깥으로 벗어나 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결국 엔비디아도 자극을 받았는지 아니면 트럼프의 매수 때문인지 오, 이거 뭐 다 뚫어버렸습니다. 자,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목을 봤는데 다 비슷하죠. 어떤 추세선이라던가 이동평균선이라던가 고점, 뭐 하락캡 죄다 다 뚫어냈거든요. 다. 그럼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볼 것인지 한 단계 레벨업이라고 볼 것인지 지금 거기서 이제 베팅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할 테고 이게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진행되는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중을 더 실어버리겠죠. 불타기를 할 텐데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불타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 네. 지금 언제쯤이죠? 지금 작년 이제 가을 겨울 때부터 계속 행보였거든요. 엄청나게 오랜 행보였어요. 자, 그냥 그동안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안 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옆으로 정지 상태였던 것뿐입니다. 주가가 안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고 그냥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미친 듯이 간 거죠.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주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미친 듯이 갔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니스코들이 너무나 달리다 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안 간 것처럼 보이지 그냥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해버렸죠. 지금.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고점이 있었는데 지금 고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단 한 번에 날려버렸죠. 이거를. 그러더니 이제 거침없이 상승합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매물대가 다 돌파됐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겠죠. 방중이 끝나고 나서 20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물론 그 방중의 결과가 그 이번 분기에 발표되는 분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뭐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자,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서 매출 추정치 상회했고 자, 지금 이 그래프도 진짜 각도가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여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각도를 이 각도가 넘어섰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저기서 오버슈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 저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처지기 마련인데 산을 올라가는데 힘이 더 생겨요. 그거는 오버슈팅이 아니라 한 단계 레벨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차트랑 똑같습니다. 이게 매출 추정치 그래프랑 그 아까 기술적인 차트랑 똑같아요. 원래 힘이 빠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억지로 오르려다가 다 장단지 나가버리죠. 그거는 오버페이스고 아예 힘이 더 생겨가지고 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죠 지금. 자, 지금 보니까 2026년도 2월 26일 날 발표가 된 게 마지막 실적이었는데 네. 이게 2026년도 4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일 날 나오는 거는 2027년도 1분기 실적 발표겠죠. 65.9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치인데 68.13 빌리언 달러로 3.38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50 달러 예상이었는데 1.62 달러로 8% 상회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그 PER이 업종 평균 이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279.28인데요. 18.47. 뭐 단 하루에도 올릴 수 있는 지금 모습이죠. 어제도 시스코 같은 거 보십시오. 15% 가까이 오르죠. 그렇게 하루에 올라버리면 바로 도달이 돼버립니다. 자, 42개 의견 중에서 40개 바이로 압도적인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매도 의견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월가의 컨센서스 강력 매수 의견이고요. 엔비디아 간밤에도 4%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시그널 종목으로 가져오셨죠? 네. 아, LG전자 요즘에 진짜 그동안의 굴욕과 어떤 분노, 울분 그냥 한 번에 다 만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년짜리 고점을 돌파했어요. LG전자. 진짜 LG전자 주주분들 진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2007년도 8년도 있죠.
그때 당시 고점이랑 애플카 이슈 나와서 뜰 뻔했다가 그냥 희망 고문만 하고 딱 내려왔을 때 그 두 개 고점을 이번 연도에 날려버렸거든요. 지금 20년짜리가 날라갔어요. 진짜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LG전자가 왜 날라갔죠? LG전자가 갑자기 뭐 지금 LG 트윈스가 요즘에 맨날 우승해가지고 뭐 가전제품을 많이 팔았나요? 많이 팔기도 했죠. 그런데 그 LG 베스트샵의 실적만으로 저렇게 갈 수가 없죠. 네. 로봇이 붙었기 때문이죠. 네, 네. 자, 그리고 메디슨 황, 뭐 젠슨 황에 가려져 있지만 이분도 그냥 젠슨 황의 딸만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지금 AI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했죠. 뭐 어제는 아니고요.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 당시에 방문했고요. 그 전에 강연을 하고 오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오셨는데 내용이 다 AI였거든요. AI는 뭐 기회다, 뭐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이 절차로 일정으로 LG 트윈타워를 찾았다. 그래서 LG전자 CEO를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 LG전자의 로봇 스마트 팩토리 역량과 이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과 기술이 있죠. 아이작이라는 로봇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죠. 그리고 이 LG전자에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쟤는 왜 백색 가전만 만들어?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사업을 하지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서 쟤네는 야 맨날 세탁기만 팔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게 터져요. 지금 이게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이게 피지컬 AI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기술이 여기 얹혀져서. 그리고 LG전자는 또 액추에이터를 여기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면 피지컬 AI 생태계가 확장될 수가 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피지컬 AI의 중심주로 떠오르면서 진짜 20년 만에 20만 전자를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G전자 주주분들은 그동안에 좀 서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생태계 확대를 담당하는 메디슨 황 LG전자를 방문한 소식에 또 많이들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역량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강력한 협력 시너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그룹이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티증권에서 SK하이닉스 310만 원 간다.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요 내용을 일단 뭐 어떠한 내용 때문에 310만 원 가는지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존의 어떤 리포트 당시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연결돼서 이제 목표가를 170만 원에서 310만 원. 일단 우리가 200만 원까지만 얘기하더라도 당시만 해도 야 200만 원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뭐 200만 원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제 200만 원을 이렇게 돌파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만 원 넘어서 시티증권이 이제 시티그룹이 이제 310만 원이면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또 한 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큰 주목을 받게 될 리포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성장인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요 이제 간략한 내용 듣고 왔는데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3번 넣은 건 아마 뭐 강조가 되기 때문일 텐데 예. 아무래도 실적 뭐든지 이제 뭐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향이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적어도 시티그룹 내에서 어떤 이렇게 실적 상향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분기가 아직 안 나왔죠. 2분기가 이제 기준했을 때는 당초 매출이 75조 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리포트에는 76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업이익 57조에서 59조 원 올렸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시티그룹이 당초에는 299조 원, 뭐 300조 원이니까 엄청난 수준입니다. 근데 300조 원에서 내년의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더 올리면서 347조 원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를 잡을 때는 보통 1년, 2년, 3년치를 갖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끌어오지 못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7년도의 영업이익이 347조 원으로 이제 상향시키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가를 갖다가 170만 원에서 300만 원 넘는 31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올라가니까는 뭐 요즘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결국엔 실적이 이렇게 상향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는데 시티그룹의 이제 범용디램과 또 뭐 SK하이닉스는 다른 어떤 공급사보다 메모리 공급사보다는 HBM 비중이 큰 곳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아직 일으키지 않았지만 HBM4만 보더라도 뭐 제 생각엔 70% 이상 이제 SK하이닉스 가져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HBM4에 대한 그 판매가 본격화됐을 경우 시티그룹이 이제 그 4분기에 HBM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30% 올라간다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압축해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지속한 거에서 더 그 판가가 올라간다. 이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향시키는 동시에 목표가도 300만 원이 넘게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단순히 뭐 수요가 초과됐다고 해서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기술의 발전까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도 이제 반도체 전체에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매출이 모든 메모리 3사가 주가가 다 점프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또 시티그룹이 지적을 했냐면은 그 초과 수요에다 플러스 특별히 엔트로픽이라고 제시되는 모든 생산형 AI 서비스가 과거에는 이 토큰에 대한 활용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시티그룹이 지적을 했는데 토큰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질문했을 때 생산형 AI가 이제 우리가 질문한 거 답변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100권 정도의 책을 갖다 쭉 훑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토큰을 갖다가 더 넓혔다는 건 무엇이냐? 기존에는 이제 그 커버하는 책의 영역이 100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10,000권을 넘어섰다. 그 10,000권을 갖다가 한 번에 쫙 훑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000권 훑어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어디다 넣겠습니까? 그걸 메모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모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이래서
원래 초과 수요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생성 AI, 뭐 시티그룹은 이제 엔트로피를 적시했지만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뭐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챗GPT랑 생성형 AI에 비롯한 기술적 혁신이 더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100권에 해당하는 책의 분량 갖다가 끌어와서 우리에게 답변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10,000권의 책을 갖다 끌어와서 답변을 제시하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더 증폭이 됐다는 건 시티그룹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고 이제 그 배경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맛집을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뭐 한국에 100개 정도의 맛집을 보고 여기서 추렸다면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 챗GPT가 한 가지 맛집을 꼽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100개 정도를 저장을 했을 때와 모든 대한민국의 이 음식점을 저장했을 때 이 메모리가 필요한 게 다르겠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PER 하면 바로 지금 느낌이 오는데 아무래도 뭐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이해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제조업체처럼 3년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끌어서 PER로 이제 해당 주가 고평가 저평가지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년, 5년치 정도의 계약을 갖다 체결해 달라고 이제 고객사 요구를 하다 보니까 PER 관점에서 해당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어제 KLS 기준으로 그 종가가 197만 원인데 197만 원을 했을 때 시티그룹의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이제 분석해서 한다면 올해 SK하이닉스가 어제 197만 원 기준했을 때 올해 이제 그 PER은 7.0배입니다. 근데 내년에 27년도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기준을 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의 PER은 5.5배에 불과하다. 5.5배라는 건 사실은 높으냐 적으냐라는 걸 또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일부분에 있고 우리가 또 자본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종업계인 마이크론의 PER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어저께 기준에서 오늘 새벽 기준 아니고 어저께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12개월의 영업이익을 끌어왔을 때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의 PER이 8.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준했을 때는 내년 영업이익 기준했을 때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이제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ADR 때문에 그렇죠. 아마 7월 달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발표를 여기는데 ADR이 발행하는 즉시 사실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동급으로 비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MTS에서 마이크론을 고르지만 SK하이닉스 같이 고를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대중적 인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고를 수 있다면 굳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PER에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8배라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점점점 같이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점점점 마이크론까지 눈높이 kin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8배라는 기준을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여기만 보더라도 거의 50% 저평가됐다. 50% 저평가된 부분이 ADR로 그 해소가 되면서 같이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는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의 PER은 5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될 때 8배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뉴욕 증시랑 한국 증시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조우진 대표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ADR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근거가 있는 투자 의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그 두 번째 종목도 SK하이닉스인데 로이터가 어저께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겠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세계가 주목하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회동을 해서 비공개 발언도 있었을 것이고 공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제 주식 종목에서 가장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SK하이닉스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주제로 뽑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H100, H200은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생성형 AI의 효시를 만드는 하드웨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 연산 칩인 거고, 그러니까 이 H100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당연하게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갖다가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것은 엔비디아 연산 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도 지속적으로 또 중국 당국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만 하더라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력을 갖다가 계속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야 우리가 미국 한판 붙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노골하려면 당연히 국력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AI가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조차도 H100을 판매 못해라고 선을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락가락했죠. 언제는 뭐 H100을 갖다 판매할 수 있다 했다가 그래서 뭐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 엔비디아한테 야 수수료로 25%를 내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무슨 기업이 판매를 하는데 정부가 왜 가져가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윽박지르니까 젠슨왕 입장에서 20% 충분히 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그러다 나중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의 그 H 칩 시리즈 판매를 또 불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선물로 야 H100 판매를 허용해줄게 라고 이제 공적 발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당국이 그렇게 원했던 H100 시리즈를 갖다 물론 이제 블랙에를 더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라 루비는 원하지만 그건 안 된다. 하지만 그보다 아주 하위 버전인 H100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하면서 중국 당국이 환호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선물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200을 이제 판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SK하이닉스 너가 왜 여기서 나와? 가 키워드인데 갑자기 SK하이닉스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연산 칩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리를 갖다가 수행하는 HBM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AI 강국이다. 우리 어떤 걸 야 생성형 챗GPT를 못 만드는데 무슨 AI 강국이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챗GPT를 갖다 실현하려면 엔비디아의 연산칩, H100, B100, 블랙에 그다음에 이제 베라 루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연산칩이 있는 동시에 반드시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의 고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인가도 실리콘밸리에서 젠슨왕이 SK하이닉스 연구원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공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열심히 이제 추가로 칩을 갖다 계속 상향 발전시킬 때마다 따르는 거기에 짝이 되는 이제 그 HBM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내놓지 못하면 엔비디아 고가 칩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 AI 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00을 중국에 판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짝이 되는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그 HBM 시리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H200에 짝이 되는 HBM 시리즈는 무엇이냐? HBM3E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0에 짝이 됐던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실제 납품했던 90% 정도의 마켓시를 갖고 있던 HBM은 어디서 납품했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HBM3를 갖다 납품했고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불발했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H200을 갖다가 중국에 시판할 수 있다면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H200도 같이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럼 매출과 영업이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HBM3E를 판매를 해야 될 텐데 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걸 판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될지 아마 남아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이전에 갖고 있다는 거는 재고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지속적으로 컨퍼런스 콜 할 때보다 야 니네 이제 HBM 잘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 두 번째 생산한 HBM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그냥 이게 이제 화두인데 언제나 이제 특정 고객사를 공시에 말할 수 없다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면서 말한 건 무엇이냐? 모든 HBM 완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번에 H200 갖다가
그 중국에 납품하게 된다면 짝이 된 HBM3E가 필요한데 3E가 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H200이 들어왔는데 HBM3E도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에 따른 그 새로운 생산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산이 필요하다면 어디냐? 기존에 빡빡한 라인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서까지 HBM3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만큼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당연히 SK하이닉스 수뇌부가 여기에 맞춰서 생산시설 조절하면서까지 만들어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HBM3를 그러면 또 다른 생산시설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의 HBM3 판가보다는 더 높여서 판매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깊어지는 중국의 고민입니다. 이제 H200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는 판매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이리저리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작년 설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12% 폭락을 하고 설 연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주가가 12%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사실은 아주 저렴한 그 가격의 가성비로 생성형 AI 챗GPT 서비스를 실현했다는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서 난점이 무엇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가는 그때부터 제가 주석적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다.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칩이 없이 그 생성 AI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없이도 만들었대잖아.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지도가 낮다,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유학생을 동원하든 아니면 동남아를 우회하든지 간에 엔비디아 칩을 갖다 밀수를 하든 우회해서 칩을 구매하든지 그래서 일설에 무슨 얘기 나왔냐? 중동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까지 이제 맞아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있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코너는 아니고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딥시크의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뭐뭐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 그 뭐뭐뭐를 제외한 그 비용 외에는 뭐뭐뭐에는 무엇이 들어갔냐?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바이든, 트럼프는 일관되게 중국을 갖다 억누르고 싶으니까 엔비디아 칩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H200 줄 테니까 한번 받아 써봐. 그러면 이제 좋은데 다만 중국 당국 고민은 무엇이냐. 이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인 것이고 많은 이제 AI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H100, 200을 가져왔으면 중국 당국과 중국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엔비디아 종속되는 것이죠. 종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 발목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H200을 갖다 주는데 사실은 중국 기업은 이거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쓰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기업을 갖다 영향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오늘 아침부터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0 칩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 나왔죠. 이에 따라서 지금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H200 칩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SK하이닉스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뉴스에서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게 조진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일단 뭐 중국 측은 H200을 엔비디아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장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네, 좋은 어떤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참 변동성 심했던 이번 주 또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또 분위기도 좀 괜찮고 반면에 뭐 반도체주는 다 뭐 좋았던 건 또 아니긴 한데 글쎄요, 시장이 어제 장 후반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 좀 전에 이제 조국전 대표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이 H200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 우리도 좀 막판에 특히 코스닥 쪽에서 뭐 소부장도 그렇고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 그동안에 조금 좀 어려웠던 그런 섹터들이 어제 뭐 대거, 뭐 엔터, 뭐 그다음에 유통도 그렇고 뭐 어제 뭐 인바운드주들, 화장품주들, 뭐 미용기기주들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이게 좀 매기가 분산되면 너무 좋죠. 코스닥도 좀 키 맞추기가 할 필요도 있겠고요. 오늘 기사 4개 중에서 3개는 사실 그냥 뉴스입니다.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실 법한 내용이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짧게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배터리 소재 관련된 기사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삼성 파업. 다음 주 21일 날 시작입니다. 20일 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이제 회사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 나오고요. 어제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분위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부 쪽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건 뭐 기사 내용이라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좀 중노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6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계속 기사라든가 또는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언론 쪽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하라 이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요거와 관련돼서 일단 노조 측은 여전히 기존의 성과급 15%, 그다음에 이거 제도화, 그다음에 상한선, 연봉이 50%로 제한되어 있는 이 상한선, 이 성과급 상한선 폐지하자. 이거 한 걸음 더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정부에서 나온 내용,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은 아닙니다만 노사 문제에 대해서 긴급조정권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면에 긴급조정권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 긴급조정권은 사실은 그동안에 한 4번 정도 있었고요. 제조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9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제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될까 여부 그만큼 사실 정부로서도 그냥 막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파업을 그래서 정부가 니네는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막는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고민을 계속 많이 할 거고 또 이재명 정부가 나름 그래도 좀 진보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보 정부에서 노동 3권의 핵심인 파업을 막는 그런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했다.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해서 대외 신뢰대 신인도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는 국가의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 시간이 다음 주 21일이니까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6일, 오늘부터 6일 남은 거 6일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떻게 대화의 창구를 열어낼지 정부의 어떤 역할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000P 직전 비투 급증 신용대출 7일세 2조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신용대출이요 106조에서 지난달 말에 이번에 106조고요. 13일 기준으로 전달 말보다 2조 원 늘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마이너스 통장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마이너스 통장도 역시 거의 비슷하게 2조 원 가까이 좀 최근 보름새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이제 빚내서 이제 주식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공모주 요즘에 굉장히 좀 기대가 높은 그런 공모주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한 그런 빚투자 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 27일 상장. 원래 22일 상장했는데 연기됐죠. 정부의 국민참여펀드 출시 때문에요. 내용 보시면 표 보시면 뭐 바로 아시겠습니다. 이제 8개 운용사에서 상품을 14종을 출시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16종을 출시하는데 대부분이 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죠. 다. 보면은 삼성자산운용이 보수가 제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뭐 자신감이겠죠. 아마 대부분 우리한테 들어올 거야라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고 나머지 운용사들은 아무래도 삼성운용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 운용 피를 굉장히 좀 낮춘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신 곧버스는 뭐 당연히 훨씬 높은 거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레버리지 그다음에 곧버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상품들이 좀 출시될 예정이고 뭐 정부에서는 그 커버드 콜 상품도 허용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뭐 운용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들을 자금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곧버스 또는 레버리지 딱히 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7일 날 출시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 미리 그 사전 교육 받아야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분들도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2배 레버리지는 교육을 또 1시간 또 받아야 됩니다. 뭐 4,000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셔서 들어가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죠. 그거는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 투자 전략을 잘 짜시고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오늘 뭐 그 마켓나우 일부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 부분들 전문가들 통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요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뱀이라든가 LNF라든가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어떤 이유냐? 기본적으로 일단 그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좀 됐고 또 관련된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게 계속 가려면 구조적인 어떤 뭐 전기차 판매 확실한 증가라든가 수요 증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 포드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의 백그라운드에는 중국의 CATL과의 제휴를 통한 미국 내 ESS 시장 진출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시화되고 이게 정말 그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우리 셀이라든가 이 소재 업체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뭐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보긴 봐야 될 텐데 이게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이렇게 제휴를 해서 미국 내 배터리 시장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회사들 뭐 GM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회사들까지 이게 좀 확대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상상력이 좀 발휘가 되다 보니까 혹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앞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뭐 이렇게 세지 않다라는 점도 아마 그런 게 백그라운드에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대감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의 흐름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코스피 8천 시대는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마감 특징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주목해 봐야 될지 정리 좀 해주시죠. 요즘 채권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멘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표가 전혀 먹히질 않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AI이고요. 네. AI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따라갔던 회사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네. H200 판매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이제 어닝 발표도 있는데 네. 그 기대감까지 맞물려가지고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아주 오랜만에 닷컴 열풍의 핵심이었었던 회사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역시 네트워크 장비 쪽인데 이것도 역시 AI로 네. 주가 급등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증시는 좋았는데 한국 증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점은 일단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같이 따라가는 회사들 가운데서 보잉은 네. 200대를 판다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생각보다 못하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에서 한 500대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맨날 말이야 무슨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뭐 미중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페이퍼상이나 하는 것보다 실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 해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었고 근데 특이점은 이제 다음 주에 스페이스X도 이제 네. 발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 좀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여전히 AI와 반도체가 좀 시장을 끌어갔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트럼프가 9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이 뭐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경제 안보 패키지 협상이랄까요?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핵심 의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좀 가장 의미 있게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은 네.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밀리는 느낌. 네. 약간 첫 방문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아니었네요. 이번은 조금 상황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에서도 네.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대만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선제 네. 공격을 중국이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큰 뭔가가 타결이 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고를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칭하는 협상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앞서도 잠깐 그 앞으로에서 말씀하셨었지만은 그 포드가 ESS 관련해가지고 CATL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살짝 조금 뒤끝이 좀 찝찝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이 지금 중국 업체들 미국 진출을 막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반세 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H200 판매를 허용한다 그러면서 아마 총 개수가 7만 개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대차만 해도 5만 개 봤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애플이나 퀄컴이 따라간 게 혹시라도 네. 메모리 쪽 시장에서 뭔가 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게 살짝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네, 거는. 철저히 우리 시장에서 시각으로 좀 보신 거군요. 양국이 모두 좀 완전한 충돌보다는 경제 부담을 관리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번 자체가 네. 이런 표현하면 웃기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시 주석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누가 막았습니까 그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네. 막힐 거라는 거 예상을 못하고 이제 벌렸던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 매달리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막 질러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어닝 시즌도 사실상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시장의 기대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닝 가이던스를 맞추느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어닝 가이던스도 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뭐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가이던스 맞췄습니다 해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기대는 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쇼티지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캐펙스 투자한 거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캐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 자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지금 이제 다만 이 우리나라 반도체 소위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밸류는 또 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안 비싸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쇼티지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젠슨왕 CEO가 막판에 이제 명단에 합류를 했는데 중국 시장 회복 의지가 그만큼 좀 강하다는 신호로도 보이거든요. 이 중국 사업 정상화 가능성으로 시장의 관심도 좀 옮겨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상에서 줄 게 되게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처음부터 끌고 갔다면 얘기가 다른데 갑자기 중간에 가다 말고 불러가지고 네. 태워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협상 과정에서 사전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네. 중국의 입장을 봐가지고 뭔가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네. 그걸 전격적으로 다 풀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한되게 풀어준 거잖아요. 네. 제스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앞으로 더 확 풀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H200 중국 판매 승인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직은 뭐 영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승인보다는 뭐 실제로 공급이 재개되는 가능성을 더 시장이 중요하게 보겠죠? 중국에서도 실제로 쓸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미국한테 대일대로 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매달린다기보다는 네. 자체적으로 수급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의지도 되게 강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판다고 했었을 때 수량을 제한해서 판다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언발의 오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크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전격적으로 완전히 풀어진다든지 이럴 네.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또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우려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제스처 정도로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강한 랠리 이후에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뭐 단순한 과열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신중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이 신중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뭐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한국 증시 싸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 베이스가 뭡니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쪽만 또 올라가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표로 보면 과열이다, 조정받을 거다, 빠질 거다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갖다 설명해 주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이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일방적으로 또 뭐 과열됐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저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투자처로는 괜찮다.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열심히 팔아대는 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만큼 저변이 넓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네. 자금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나중에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줄 요인도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단기 과열 부담은 있지만 저평가와 수급이 좀 하단을 받쳐주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 또는 증시의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이제 10,000포인트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목표 주가 네. 지금 15,000도 나오고 막 하던데 근거가 뭐냐는 거죠. 지수는 그렇게 올려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전망을 얘기하면 PBR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PER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PER을 계속 떨어뜨리는 게 지금도 오늘 보니까 PER이 지금 10배가 여전히 안 돼요. 그럼 이 근원이 반도체에 있는데 여기 고평가 됐으니까 여긴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AI 사이클이 저도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받아주는 지금의 물량은 개인이긴 하지만 일반 개인이 아니라 진짜 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본다면은 시장의 안정성을 나중에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팔아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더 좋아진다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올라간다고 팔진 않아요. 부동산을 투자해서 30년, 20년을 갖고 있던 분들이 10% 올랐다고 팔까요?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증시에 탄탄한 베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삼성, SK, 현대차그룹, 이제는 LG그룹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급등 좀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LG그룹의 강점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전제품 팔아놨으니까 네네. LG가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소개했던 뭐 저는 솔직히 쓸까? 저 같은 사람은 속 터져가지고 못 쓸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라든지 동작을 봐가지고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저기 나오네요 그림이. 근데 저 보강을 해가지고 저게 조금 더 속도도 좀 나오고 네. 효율성을 강화해준다면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이 온다면은 네. 유통망이 있잖아요. 그럼 유통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판촉을 한다면 뭐 이런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뭐 이노텍 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살아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LG그룹 전반의 어떤 베이스가 살아나는 그림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LG그룹이 왜 주목받느냐?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빈집이었었고요. 네. 시장에서 약간 그룹 자체가 그동안 보여줬던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쳐다보지 않았던 섹터인데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되다 보니 현대차 그룹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담스럽잖아요. 못 사겠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격 편하죠. 현대차만 하더라도 지금 20만 원 전후에서 지금 70만 원 넘게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LG전자는 10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원 온 겁니다. 네.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소외됐던 LG그룹주로 순환매가 좀 유입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온도차가 꽤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쉬어가고 바이오와 로봇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살아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쪽이 좋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이 이번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2차 전지는 사실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엔간한 것들은 다 10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한 거는 네. 갑자기 좀 기울기가 커진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가지고 엉뚱한 타협한다 그러면서 블로킹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 풀어줄 가능성,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메모리 쪽에서 DDR5를 거기 양산을 잘 못하는데 첨단 장비 같은 거 만약에 풀어줘가지고 해버리게 되면은 금방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이제 걱정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실적이 워낙에 되니까 그거 무시하고 올라간 거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당비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은 실적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더 빠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거는 네. 철저하게 AI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장기 투자했던 분들조차도 다 손절을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빈집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저께죠. 알테오젠이 그 엠다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네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붙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빈집 효과에다가 빈집은 특징이 뭐냐면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거 청산 효과들 나오면서 단기 바닥 확인하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로봇주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영향도 큰 것 같고 바이오는 뭐 아직 좀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 좀 로봇주로 강하게 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AI 투자 흐름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확산되는 거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4월 달에 증시에서 특히 AI 섹터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게 7만 원 하던 게 14만 원이 됐고요. 네. 뭐 산일전기는 10만 원대 있던 게 3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주입니다. 전선주가 뭐 두세 배 금방 올라왔는데 5월 들어와가지고 반도체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뭐 100만 원 초반 하던 게 갑자기 200만 원 됐잖아요. 그 대형주가. 그 다음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AI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초기 인프라 투자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투자가 끝나게 되면 인프라 확산 쪽은 뭐냐면 디바이스 쪽이잖아요. 그럼 디바이스 쪽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차가 한다고 하지만 아직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네. 그 휴머노이드 쪽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로도 많이 확산이 돼 있고 또 현대차라고는 실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인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투자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섹터에서 휴머노이드를 외면하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미 해관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미 해군 프로젝트 수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노조가 성과급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파업 협박이라기보다는 파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수가 좀 충격을 좀 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 해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군이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도 특수선 분야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화되면 될수록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최근 지수 레벨 자체에 대한 기대감 너무 커진 상황인데 뭐 코스피 8,000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한쪽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 네. 섹터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급 달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네. 주면은 그 돈 받아서 뭐 했을 겁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미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중심에 좀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영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5만 포인트 선을 넘겨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기대감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8개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4%대 상승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6조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측에서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내 10개 기업에 규제를 잘 준수한 H200 칩이라면 판매에도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중국 측에서 이걸 자제시키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로써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체결된 주문은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 받아가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정규장에서 1%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외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AI 스타트업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3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408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도 정규장에서는 0.22%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현재 삐걱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인데요. 기대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법적으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3%대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0.8%대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흐름 다음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흐름과 금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U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7시 15분 기준이고 현재는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동의했다라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죠. 또 이란의 국영 매체에서는요. 중국과 일본 등의 유조선을 포함해서 30척의 배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금 가격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4,66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국내 관련 지표들이 다소 아쉽게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19% 빠지면서 1,20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1,200포인트 선 윗선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WI 한국 ETF 0.07% 소폭 하락하면서 190포인트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간의 상승폭에 비하면 소폭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12,000선에 거래됐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0.2%대 상승하면서 1,49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 시각 현재 소폭 하락 전환한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2도까지도 오른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